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스틴 쌤 지난번에 부재하셨다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저 오랜만에 이렇게 다들 얼굴을 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네, 너무 갑자기 추워졌죠. 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감기나 이런 것들 걸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울쌤은 지금 반팔 입고 계세요. 다들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다울쌤 요즘 네.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11월까지 선풍기를 끼고 살기 때문에 몸에 정말요? 열이 많아서. 아, 네. 부럽네요. 아무튼 감기 걸리거나 뭐 아프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 부분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요즘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최근에 다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인명이 사상되는 이런 전쟁이 벌어져서 너무 참담하게 뉴스를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지인이 또 KBS 중동 특파원이어서 계속 현장에서 보이니까 네, 더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유심히 현장 소식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 소개부터 먼저 해볼게요. 저스틴 쌤 댓글 소개해 주세요. 팟빵에서 숲속 푸른 달님 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부천에서 지금 참여하러 갑니다. 200개 한정은 못 받겠지만 행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마 기후정의 행진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제가 투마치 인포메이션이긴 하지만 부천 바로 옆에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인가요? 개인정보 노출 괜찮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부평인데 네. 부평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 부평이 꽤 넓어요. 아, 부평구잖아요. 아. 신비주의를 네. 유지해 주세요. 혹시라도 부평에서 저를 만나신다면 제가 꼭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척하세요. 저스틴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이거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네. 저 뭐 TV나 가끔씩 이제 맞아, 신문에 출연 많이 제목이 하시거든요. 나오니까. 예. 또. 근데 진짜 목소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특정 팟캐스트에 나가서 네. 좀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언제 한번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오신 분이 혹시 그린피스 장다울 씨 아니세요? 그래서 정말요? 목소리만 들었잖아요. 네.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셔갖고 우와. 와서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존이라면 살아야겠다. 다음 팟빵에서 기노님이 항상 저희 댓글 남겨주시는 네, 너무 맞습니다. 중요한 시청자분이신데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노력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독려해 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데 큰 동기로 삼겠습니다. 저희 방송 듣고 이렇게 또 진지하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되게 각오가 느껴지시는 것 같고 또 저희 캠페인에도 정말 알맞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후정행진 때 저희 참여해 주셨던 또 저희 회원분이 또 남겨주셨네요. 네. 다경쌤까지 언급하시면서 네, 한번 읽어드리면 923 기후정의행진 부스 사전 행사를 신청하고 갔었는데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아이가 학교 친구들과 광화문 방향 행진으로 해버려서 혼자 외로울 뻔했는데 그린피스 속에 끼어서 즐겁게 행진했습니다. 특히 다경쌤 실제로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저도 제가 구독자분을 실제로 처음 마주한 거였어요. 청취자분이요. 네네네. 청취자분을.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이제 또 목소리로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그 온라인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네네네. 이어질 수 있는 게 네네. 너무 좋았고 맞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그날 행진에 참여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다 같이 용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또 함께 가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네. 같이 힘도 받고 음. 같이 목소리 높일 수 있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메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제 다올쌤이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네. 지난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면서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2014년 7월 가자지구 분쟁 이후로 9년 만에 발발한 전면전이라고 합니다. 네.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 이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로 전쟁 초기 사망자 수가 4차 중동전쟁의 사망자를 넘어서는 대규모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수천 명 들어가셨다고 네, 이미 네. 나오죠. 네. 참.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야 어쨌든 그걸 넘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종식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린피스의 출발점 역시 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1971년에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미국 암칙가섬의 이제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낚시배를 타고 이제 행동했던 것들 그것들이 좀 시초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린피스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 보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너무 참담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도 그렇지만 지난 한 5년을 되돌아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컸던 국제적인 사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거든요. 사실 2020년대 이런 전쟁이 다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사실 제가 첫 번째 석사가 국제정치학이고 그 안에서도 국제평화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웠었는데 물론 유엔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유엔이 국제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구속력이 있지도 않고 또 안보리 국가들이 힘이 세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전 세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이렇게 대놓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답답했었는데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유엔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국가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성명서도 내고 미국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랑 관계가 깊은 국가다 보니까 일정 형태로 개입하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정말 그냥 당사자들이 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게 참 개인적으로도 너무 먹먹하고 이렇게 언제든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공할 수 있다, 전쟁을 벌일 수 있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인류 역사 전체의 진보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정리가 평화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가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조금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보면서 사실 지금 저희 그린피스도 그렇고 전 세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기후위기잖아요. 네. 근데 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전쟁이 저렇게 벌어지고 또 이런 군사 분야와 전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아졌고 시민단체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를 보면서도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와 전쟁과 이런 군사활동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 저자님을 초청해서 팟캐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동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변했었던 일을 저희가 소개를 했었죠. 예를 들면 이제 몽골의 뭐 침략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 기후 위기와 또 전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기후 위기가 저는 또 전쟁의 주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원인이다. 네, 그렇죠. 그럼 기후 위기가 전쟁의 주범이 된다라는 건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시리아의 사례가 좀 대표적이거든요. 네. 이제 2011년쯤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50만 명 이상의 이제 시리아인들이 숨지고 1,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맞아요.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시리아도 중동에 있는 국가죠. 그렇죠. 네. 예. 이 엄청난 비극이 사실 예,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 시리아 내전도 기후 위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여기서 이제 기후 위기가 네. 시리아 내전을 촉발했던 그 지점을 조금 음.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리아 내에서 사실 이제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게 분명한 원인이긴 맞죠. 하지만 이제 동시에 기후 위기도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기상학자와 지리학자들이 이런 분석을 실제로 내놨어요. 그래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논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리아에서 이제 가뭄이 지속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원인이 되는데 네. 이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 그리고 시리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엄청난 이제 흉작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 기반이 파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도시로 막 밀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이제 자원 배분을 둘러싼 이제 사회적 긴장이 엄청나게 커졌던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결국에는 이제 당시 정권이 또 잘못한 점들, 그런 점 그리고 저 아랍의 봄, 네. 또 시위가 또 그때 있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사회적인 요인하고 결합을 하면서 2011년 3월 대규모 반정부 봉기로 이어졌다. 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주드 쌤이 출연하셔서 그린컬처 클럽에서 꿀벌의 예언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국에서만 유명하신 그분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만 유명하신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에서만 되게 리뷰를 해봤었는데 그 네. 책의 내용에서도 이제 네네. 미래 네. 2050년쯤 정확히 제가 몇 년도인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에 이런 꿀벌로 인해 식량 부족이 이어져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미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진짜 있는 시나리오였던 거네요. 그러면 이게 그 실제로 사례들이 있죠. 네. 저스틴 쌤이 시리아 내전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해 준 대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런 전쟁이라든가 국지적인 분쟁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 있죠. 네. 수단의 다르푸르라는 지역에서 분쟁이 또 발생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기후변화랑 관계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 다르푸르 지역은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토양이 비옥해서 쌀을 포함한 곡식과 과일을 집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구온난화로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인도양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계절풍에 영향을 미쳐서 이 지역의 강수량이 40% 이상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이 다르푸르의 흑인 그 인종이 사는 지역에서 네. 울타리를 치고 아랍 유목민들이 소와 염소를 기르기 위해서 초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이 한정된 자원이 돼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서로 그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다르푸르의 인종 간의 분쟁이 또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기후변화가 단순하게 날씨가 변하는 오랜 기간에 날씨가 변하는 걸 기후변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를 실제로 역사에서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2021년에 기후변화 위험 평가 보고서라는 걸 발행해요. 제가 강의할 때 기후변화의 이런 체계적인 위험을 그 소개해주는 자료로서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강우 패턴의 변화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 기상 재난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해충이나 질병도 늘어나고 물도 부족해지고 흉작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이 줄어들고 폭염으로 야외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프라도 피해를 입고 민생도 피해를 입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보건 위기가 생기고 물 부족이 생기고 식량 위기가 생기고
그로 따라서 실업 빈곤들이 생기고 그렇죠. GDP도 줄어들고 기업 활동도 줄어들다 보면 결국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고 맞아요. 사람들의 이주가 발생하고 결국 국가가 이거 컨트롤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나 집단들 간에 무력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이런 내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혹은 글로벌적인 전쟁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정부 실패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히 날이 따뜻해지는 문제가 네. 아니라 이렇게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다울쌤께서 잠깐 전쟁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쟁의 원인도 기후위기가 될 수 있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전쟁 때문에 다시 또 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쟁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결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군사훈련을 한다라든지 전쟁과 같은 군사활동을 한다라든지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탄소가 배출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파괴가 되고 그러면 뭐 불도 날 수가 있고 맞아요.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뭐 탱크가 지나다닌다든지 비행기가 간다든지 그러면 그거 다 이제 탄소 배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 전에 뭐 연습을 하는 과정, 훈련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막 너무나 많은 탄소 배출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또 이 전쟁을 위해서 지구촌 곳곳에 많은 군사 시설이 퍼져 있죠. 네.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네. 이런 막대한 과정. 그 이후에 또 물론 또 그것 말고도 전후에는 또 복구 과정도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전쟁과 그리고 군사활동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복구 이런 과정에서도 엄청난 에너지 소비 그런 것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고 군사 시설이 많은데 이 군사 부문에 있어서 탄소 배출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예전에 연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연천에서 근무하셨다고요? 네. 군인으로요? 혹시 군인이셨나요? 아니 군인은 아니었고 거기서 또 예. 방송 활동을 아. 조금 했었는데 네. 그곳에서 되게 보기 쉽거든요. 그런 그쵸. 환경들을. 탱크 근데 뭐 전혀 이런 것들. 생각도 예. 못했어요. 예. 근데 이 군사 분야의 탄소 배출도 굉장히 상당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군대에서 쓰는 뭐 탱크, 전투기, 뭐 네. 항공모함, 구축함 다 연료 쓰잖아요. 그렇죠. 그 연료 뭐예요? 다 석유고. 맞네요. 그래 진짜 그 석유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게 또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사실 연비가 안 좋아요. 원래 군대에서 연비를 따지고 하긴. 그 탱크를 사는 게 아니라 이 탱크가 얼마나 전투력이 있는가. 그리고 무거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영화 같은데 네. 보면 자주 나오는 차량인데 미군의 이제 험비라는 차량이 있어요. 군용 차량. 엄청 큰 지프차. 그 지프차 아. 군용 탱크. 예, 네. 그 좀 약간 그 대머리인 이제 아주 근육질의 그 엄청 영화에서 크게 네. 나오는 이 네. 지프 이게 이제 험비라는 차량인데 이게 게 디젤 1갤런당 6마일밖에 가지 못한다. 6마일이면 한 이 10km? 예, 10kg예요. 그 1갤런이 아. 한 3.7리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4리터도 못 넣고 4리터도 못 넣는데 10kg 정도밖에. 연비가 진짜 안 좋네요. 네. 우리나라 지금 연비 좋은 차들은 뭐 1리터에 그렇죠. 한 17, 뭐 20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겁니다. 일반 네. 승용차 대비했을 네,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게 사실 우리 이제 플라이 쉐임이라고 해서 비행기 타지 말자고 하잖아요. 비행기가 네. 이제 플라이 쉐임. 예. 네. 단위 운송수당당 가량 네. 온실가스 배출이 배출 심하니까. 많다고 해서. 그러면 군용기를 생각해 보면 전투기. 얼마나 심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군도 이제 구입을 했다는데 F-35 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1갤런 그러니까 한 3.7리터 정도 넣으면 0.6마일. 0.6마일이요? 예, 0.6마일. 아. 이게 되게 연료가 많이 드는구나. 일반 가성비 승용차- 최악. 가성비 최악이죠. 가성비 최악이네요. 예, 뭐 한 자동차 연비 대비해서 한 50배 정도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훈련을 하는데도 막대한 이제 탄소 배출이 되는 거고 전쟁을 하면 이제 훈련 이상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모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이번에 저도 상황이죠. 보니까 그 뭐 참여연대라든가 아니면 네. 녹색연합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없는 세상 이런 네. 평화단체들이 네. 이런 기후변화랑 군사 문제를 연결시켜서 최근에 발언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쵸. 자료 보니까 또
흥미로웠던 게 미국 국방부가 네. 단일 조직으로 음. 세계 최대 석유 소비자이자 온실가스 배출 당사자래요. 아. 그래서 2017년에 군사활동을 통해서 미국 국방부가 대략 한 6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이게 이제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국가 전체 온실가스보다 많은 양인 거죠. 미국 국방부 혼자서. 참. 이렇게 저스틴 쌤이랑 예. 다울 쌤이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음. 얼마나 진짜 심각하고 많이 사용하고 또 얼마나 그러니까 가성비도 안 좋고 한지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탄소 배출 군사 네. 활동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예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그쵸. 같아요. 아무래도 예. 이 곳에 군사 부문에 돈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굉장히 쓰이죠, 많이 사실. 그 사실 지출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매년 내고 있죠. 네. 예, 예. 그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가 그 전해보다 3.7% 증가를 했는데 그게 2조 2,4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3천조 원? 예, 맞아요. 거의 와, 2,980조니까 3천조. 이거 감도 안 오는. 사실 그 미국 진짜. 보고 천조국이라고. 그쵸, 그쵸. 3천조국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 전체 어. 정부 예산이 한 600조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3천조 원을 군사 와. 분야에다가 인류가 쏟아붓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진짜 1분에 그러면 56억 원을. 아, 군사비로- 1년에 예, 3천조 원이니까 뭐 아. 24시간 360을 예. 나누면 1분에 얼마라고요? 56억 원. 와, 아, 나 예. 1분에 누가 56억 원 줬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진짜. 이 지금 막대한 양을 네. 이렇게 이제 군사비 사용하는 데 쓰는데 이제 이 선진국 네. 이 흔히 이제 우리가 그린피스 얘기한 남반구 국가들 네. 개도국이라고 다른 데서는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탄소 절감이나 기후 변화 적응하는데 좀 도와주려고 해서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모국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음. GCF라고 네네. 되어 있잖아요. 제 인천, 그쵸. 제가 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022년도 모금 약정 총액이 987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기후위기 대응 예산보다 23배나 많은 돈을 군사비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네. 기후위기 대응 예산보다 23배나 많은 돈을 군사비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러게요. 망하건 자시건 우리는 군사 일단 쓴다. 일단 군사력을 증강을 해서 네. 해야겠다. 사실 군산 복합체 음. 그런 데도 배만 불리는 거죠, 사실. 그러게요. 차라리 이 기금을 마련 안 하더라도 군사비를 훨씬 줄이면 그게 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 사실 우리가 돈 써야 되는 곳들이 엄청 많죠. 기아도 해결해야 되지. 맞아요. 또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있지. 또 보건 문제도 있지. 전 세계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가 많잖아요. 네. 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와, 군사 분야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니까 참 답답하네요. 하여튼 사실 우리가 뭐 이후에도 많은 좀 얘기를 하겠지만 관련해서 물론 이제 현존하는 이제 긴장 관계라든지 그렇죠. 안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군사비를 사용을 안 안 할 할 수는 수는 없겠지만 그건 나이브한 완전히- 얘기가 되겠죠. 네. 완전히 뭐 지금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군사비 경쟁을 좀 줄여나가야지 결국은 이제 공멸을 막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군사비 경쟁을 계속 한다고 해서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쪽이 뭐 월등하게 막 음. 돈을 많이 써갖고 한쪽을 완전히 제압하는 경우를 우리 역사에서 보지 못했잖아요. 그쵸. 물론 지금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으니까 그렇죠. 군사비에 돈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는 완전 나이브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사비만 늘리는 게 전혀 인류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그런 추세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지정학적인 그쵸? 특수한 그쵸.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럼요. 네.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이 군사비 지출이 계속 늘고 많아지는 있죠. 상황이죠. 뉴스에서 본 것 맞아요. 같은데 계속 네. 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해 네. 10년 만에 한 단계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9위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9위라고요? 야. 200개 국가 중에서. 예. 네. 와, 그러니까 돈 진짜 많이 쓴다. 2020년에 50조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 53조 원,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55조 원. 우와. 그 수준까지 올라갔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총 재정 대비 비율로 보면
2020년에는 14%였어요. 전체 예산의 예. 14%.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뭐 13%로 줄기는 했지만 비율은 줄었다. 예,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음. 사실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국방 예산이 55조인데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12조 원에 불과합니다. 12조 원은 네 배를 탄소 넘는 중립 거죠. 예산인데 사실 탄소를 그것도 잘 뜯어 보면 제대로 쓰는 돈 별로 없을 거예요. 탄소를 사용하는 예산은 55조 원이고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탑 10에 들었다는 게 참 9위나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 1위인 미국 국방비가 오히려 또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것보다 많네요. 정말 넘사벽이네요. 네, 그리고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비 지출이 큰 것도 조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도 역사적 배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으니까 지금 연간 배출이야 중국이 더 많지만 네. 역사적인 배출은 미국이 많거든요. 근데 국방부 지출도 이렇게 많은 역시 미국이 정말 온실가스 배출에도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드는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네요. 네, 물론 한국의 안보가 이제 또 우리나라 상황이 북한 영향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인 특수하죠. 거는 네. 맞지만 아까 저스틴 쌤 말씀하셨듯이 이런 무한 군비 경쟁이라는 게 결국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이 없죠.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평화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좀 나아가야 한다. 군축으로 나아가야죠. 네, 전반적인 군축으로. 군사비를 줄이는. 네, 나아가고 또 군사비 지출 확대가 아니라 좀 모두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 국방비가 2조 달러 좀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참 공교로운 게 제가 지난해 27차 유엔 기후변화 회박 총회 참여했을 때 작년에 되게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뭐냐면 네. 인류가 기후변화 대응, 특히 이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즉 전 세계가 얼만큼의 비용을 선진국이 특히 조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추산을 작년에 다시 했거든요. 네. 이걸 한 사람 중에 저자 중에 한 명이 니콜라스 스턴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탄소 비용을 처음으로 계산했던 대표적인 석학인데 네. 이분이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본 거죠. 자기 팀이랑. 그랬더니 전 세계 개도국이 화석연료,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이런 화석연료를 빠르게 퇴출하고 극단적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투자 규모가 개도국에서 중국을 제외해도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 전체에 필요한 투자 규모가 2025년에 약 1조 달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2030년에 2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아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군사비로 연간 쓰고 있는 게 2조 한 3천억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돈만큼을 우리가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에 2030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돌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시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기후위기 대응인데 군사비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으면 돈이 무한대가 아니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군사적인 안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도 결국 안보 이슈잖아요. 이게 그쵸. 우리 맞아요. 인간 안보 이슈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는 무조건 도래하는 거고 그리고 군사위기라는 거는 확률의 싸움인 거고 어느 정도 다른 방법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니까 군축 과정 등을 통해서 평화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군사적인 군비 확장의 요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을 돌리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그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전쟁 이슈가 더 많이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 그런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이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뉴스를 틀면 다들 그 전쟁 이슈부터 보려고 하고 이렇게 그쵸. 되니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또 관심은 그만큼 적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글로벌 사실은 최우선순위인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던 뭐 아리백 같은 부분도 조금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전쟁이 위협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만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기후 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었던 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 기후 변화가 전쟁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면 저 다음에는 또 이 군사 분야와 기후 변화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이 전쟁과 기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